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해야 하고 공공선을 위한 자기 희생을 생활화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으로 이들을 부양하고 연금까지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 기본도 안 돼 있고 무슨 생각으로 국록을 받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TV조선은 도저히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태를 집중 고발하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분당구청이 문제인데 먼저 공정과 국민 신뢰, 민주정치 발전을 가치로 내세운 선관위에서 무더기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된 전 현직 직원만 27명이라는데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차정승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7일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따님 채용 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시청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딸의 선관위 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이를 사실상 선관위 공무원직 세습으로 보고 송 전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선관위의 이딴 채용 특혜 논란에 감사원이 지난 10년 동안의 채용 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무더기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중앙과 지역 선관위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된 채용만 291회로 전체 선관위 직원 3천여 명의 10%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직원 자녀만 비공개로 채용하거나 친분이 있는 내부 위원으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하고 아예 면접 점수를 조작, 변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장관급인 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자체 조사로 고위직 4명만 수사 의뢰했던 선관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국회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며 사실상 가족회사처럼 느슨하게 조직이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논란이 된 선관위 채용 과정에선 서류 전형부터 면접, 채용 방식, 모집 인원까지 3중 4중으로 촘촘한 아빠 찬스가 보입니다. 오죽하면 장관급인 사무총장의 아들을 직원들이 세자라고 불렀을까 싶습니다. 선관위 채용의 천태만상은 이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인천 선관위 채용 공고문입니다. 7급 이하 행정직 1명을 뽑는 공고에 26명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형엔 8급 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 조건이 추가되면서 지원자는 8명으로 줄었는데 김세환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아들의 신상과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선발 인원은 2명으로 늘었고 강화군청에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도 빠졌습니다. 면접에선 아버지의 동료가 등장해 면접관 3명 중 2명이 만점을 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듬해 아들은 26대 2의 경쟁을 뚫고 채용됐고 아버지는 같은 해 장관급인 사무총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출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그 아들을 세자라고 불렀습니다. 위원장님 오셨다면서요. 선관위의 아빠 찬스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에 따른 전남 선관위에 지원했는데 면접 이후 채점란이 비워진 백지 채점표가 전달됐고 직원이 나중에 점수를 써넣어 채용에 성공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아빠 찬스 아닙니까?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건 사퇴를 포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외부 감사를 거부해오며 철옹성을 쌓아온 선관위가 채용 전 과정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다리를 건너던 시민 2명이 죽고 다친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분당구청에서는 안전 불감증이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관계 공무원들이 다리의 균열을 확인하고도 정작 보수 공사는 후순위로 미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무너진 보행로 잔해가 다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시 참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설치하고 얼마나 됐는지를 인지들을 하고서는 매년 점검이라든가 뭐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겠죠. 교량 안전 점검은 붕괴 사고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정자교뿐 아니라 분당구 전체 20개 교량을 7개 업체가 점검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엉터리였습니다. 다른 다리의 점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넣거나 참여하지도 않은 기술자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자교는 붕괴 5년 전부터 보행로 균열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2년 전에는 균열이 커진 정자교를 전면 재포장해야 한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당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탄천 하류 다리부터 차례로 보수공사한다며 정자교 보수를 제외했습니다. 사고 반년 전에는 무너진 보행로와 맞닿은 3차로는 두고 1, 2차로만 공사했습니다. 경찰은 점검 결과 우선순위를 정해 보수공사를 했어야 했다며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나머지 관계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14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자치단체장이 첫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관심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또 같은 혐의로 자치단체장들이 고발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는 어떨지 계속해서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 등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나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온 재해를 말합니다. 이에 경찰은 관리상 결함이 있는지 신상진 성남시장을 조사했지만 재해 예방 조치에 소홀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관리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이 형사 책임을 면하게 되자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시민재해 1호가 될지 관심입니다. 참사 직전 청주시와 충북도는 금강 홍수통제소나 행복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 고지를 받았는데도 관련 기관들은 위험 안내 문자 발송이나 교통통제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족과 시민단체는 김용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천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이들의 유가족의 직접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중처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우선입니다. 의무 위반도 입증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데다가 과연 이 의무 위반이 과연 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게 다 따져봐야 돼요.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이 시장을 처음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김 지사 측과도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처음으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오늘, 병원들은 다행히 큰 혼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실제 휴진을 한 교수들이 많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도 환자들의 마음 뒤숭숭합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 섰습니다. 휴진은 환자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말도 안 되게 긴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많고 환자 안전진료 목적으로 우리가 휴식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 밖을 나온 의대 교수들은 이렇게 병원 곳곳을 돌며 환자들에게 휴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환자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2주 전에 예약한 사람으로서는 좀 은근히 화가 난다 그럴까? 2번 발걸음을 해야 되잖아.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오늘 휴진을 선언했지만 실제 동참한 교수는 세 의대 모두 절반에 못 미치는 걸로 알려집니다. 운이 좋아야 진료를 받고 운이 나쁘면 진료를 못 받는 상황에 환자들은 기가 막힙니다. 항암수를 맞아도 될지 양성이 될지 음성이 될지 모르고 초상집 같아요. 안 당해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나와서 한번 겪어보라고 그래요. 대신 서울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 의대생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공의를 악마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에게 진짜 묻고 싶습니다. 구석에서 자책하고 눈물 흘리는 의사 현장을 옆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들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거듭 촉구하며 집단 행동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의료계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각 대학들이 오늘 2025학년도에 모집할 의대 정원을 최종 제출했고 발표만 남았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학교는 수도권 8곳을 뺀 전국의 32개 대학입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오늘까지 제출했습니다. 먼저 9개 국립대 가운데 8곳이 애초 증원분의 50% 모집을 결정했습니다. 모두 합쳐 367명이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증원 규모가 가장 컸던 충북대의 경우 76명을 늘릴 예정입니다. 의대 교육 현실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대학들은 말합니다. 교육 여건이 부족해서 안 된다. 지금 의과대학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를 줄여가지고 올해는 138명으로 하겠다. 사립대의 경우 대부분 학교가 애초 증원분의 100%를 모집하고 울산대와 성균관대, 영남대와 아주대 등 4곳 정도가 10명에서 20명을 줄였습니다. 사립대의 총 증원분은 1,154명으로 파악됩니다. 작년에 의과대학을 신축을 했고 지금 49명으로서는 우리 대학의 병원 규모의 전공의 수급이 절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인 전남대 등을 포함하면 총 증원 규모는 1,500명을 웃돌 전망입니다. 정부는 대학별 모집 인원을 취합해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강공을 펼쳤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던 해병대원 특검법, 헬로윈 특별법을 다음 달 끝나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압박한 겁니다. 135분간의 회담 효과가 벌써 끝난 건가요? 최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선전포고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겁니다. 5월 2일 국회 반드시 열게 만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족 의혹으로 표현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도 거듭 촉구했고 윤 대통령이 독소 조항 등을 지적했던 헬로윈 특별법도 원안 고수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걸 의뢰하는 것입니다. 직접 어떤 청구권이 아니고 의뢰를 할 수 있는 이제 할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지 않았나. 이 대표의 제안을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했다는 명분을 들어 하루 만에 입법 강행 처리 예고에 나선 겁니다.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선 협조하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혈세로 해외 순방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15분 모두 발언이 협치보단 존재감 과시용이었다며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쟁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오후엔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다음 달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어제 회담을 협치의 첫걸음으로 평가했던 대통령실은 소통을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민심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 주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취임 2주년에 맞춰 기자회견도 열 계획입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하는 민정수석실은 과거 불법 사찰 등에 연루됐던 사정 기능은 덜어내고 민심을 청취하는 민정 기능을 강화한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부활한 사례를 거론하며 신설을 예고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도 회담에서 민정수석 신설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정당, 언론, 또 많은 우리 시민사회와
하여튼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열어놓고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문제점 등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심 청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의 기능 일부가 신설될 민정수석실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신설과 함께 신임 민정수석과 현재 공석인 시민사회수석 인선도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도 준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성사되면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차기 원내대표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을 향해 출마하지 마라는 요구가 친윤계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나서겠다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국민의힘은 결국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선거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3일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거일을 9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후보 등록일도 다음 달 5일로 늦췄습니다.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뒤로 밀어주면 나갈까 말까 이렇게 좀 갈등하는 후보들한테도 또 기회를 제공하는.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지만 친윤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추가 여론 수렴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도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몰염치하다며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을 겨냥했고 특히 친윤계 배현진 의원까지 나서 지금은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의원에게 불출마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주변에 후보가 정 없으면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내 비판 여론이 커지자 출마 여부를 거듭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를 놓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이 측근 의원들에게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들었다며 당권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 전 위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내일이 근로자의 날이죠. 공휴일은 아니지만 직장인 4명 중 3명은 쉰다고 하는데요.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을 텐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만큼 교통 상황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 인도 곳곳에 철제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절 집회를 예고하면서 경찰이 대비에 나선 겁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내일 오후 이곳 한강대로를 따라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할 계획이어서 주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한국노총도 서울 여의도에서 7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를 계획한 시민들은 생각할 게 많습니다. 교통이 조금 막히지 않을까 걱정은 되긴 합니다. 여의도나 고궁보다는 좀 다른 서울 시내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그러면 1시간 정도는 일찍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서울 등 전국 15개 지역 도심에서 열리는 노동절 집회엔 총 9만여 명이 참석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장소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만여 명을 투입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이정섭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도 포렌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앞서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불린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이 휴대전화에는 남편의 마약 수사 무마 정황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담겨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입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인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 씨가 남편 조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한 곳입니다. 강 씨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장본인입니다. 검찰이 이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조 씨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이 검사가 조 씨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에게는 뭐라 얘기했냐면 본인이 검사를 거부한다. 그럼 저희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수해야 됩니다 하고 갔어요. 강 씨는 이 검사가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골프장 직원 범죄 이력을 조회해 주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검사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 차장검사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현재 직무 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주 공수처가 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자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이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연달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이시원 비서관과 사건 당시 통화를 한 만큼 이 윗선 수사로 이어지는 핵심 인물로 여겨졌는데 이 공수처가 유 관리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입장을 밝혔는지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4시간 조사를 받고 자정이 다 된 시각에 공수처를 나섭니다. 답변에 충실히 답변 드렸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소환됐을 때도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질문하시는 거에는 다 답변 드렸습니다. 공수처는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로 유 관리관을 지목하고 총 26시간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 윗선 수사로 나아갈 핵심 피의자로 본 겁니다. 하지만 두 차례 조사 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유 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오전 오패했던 기억 때문에 신중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당초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 설사 외압을 행사했어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첫 피의자 신병 확보부터 꼬이면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무단 결근 등을 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서 이 무더기 파면과 해임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최근 이 가운데 7명에 대해서 해임을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낮춘 게 확인됐습니다. 당장에 노조 간부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송민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무더기 파면과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타임오프제, 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해 무단 결근과 근무지 이탈, 지각 등을 일삼았다는 게 징계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서 간부 7명의 해임 처분이 강등으로 낮아졌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징계 이력이 없고 공사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공사 사규엔 7일 이상 무단 결근 시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강등 처분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 제1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제2노조의 위원장 등을 맡은 간부들로 200일 넘게 무단 결근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MG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는 공사와 기존 노조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합니다. 공직자의 대규모 임금 횡령 범죄인데 이걸 제대로 처벌 안 하는 거는 노사 유착으로밖에 볼 수 없고 이걸 계기로 나머지 징계자들도 살리겠다는 건데 공사 측은 사정 결재를 거치지 않아 최종 확정된 징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 아직 처분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불복하지 않는 한 강등 처분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몸살 기운을 이유로 오후 재판은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를 직접 반대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증인이 100명 넘을 걸로 보이는데 재판 장기화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 재판이 끝날 무렵 몸살기가 있다며 오후 재판은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목소리도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후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진 겁니다.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말해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주변에 몸 상태를 따로 알리진 않았다면서도 지난 1월 필습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증인으로 나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직접 반대 신문했습니다. 이 대표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방식이 원주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민간업자를 위한 건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재판부의 만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7일 다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한국인 아내가 데리고 간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러닝머신 시위를 하던 미국인 아빠 기억하실지요? 아빠는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고도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4년여 만에 아이들을 되찾았습니다.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간 아버지를 황병준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한 미국인 남성이 서울 강남 거리에서 러닝머신을 탑니다. 2019년 한국인 아내가 데리고 간 두 자녀를 되찾겠다며 1년 넘게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 법원에 낸 양육권 소송에서 이겼지만 존 시치 씨가 아이들을 품에 안는 데는 4년이 걸렸습니다. Very happy to be reunited with my children. It is a wonderful feeling after so long. It's a huge relief to be with them, to be able to hold them, talk to them, play with them. 2022년 한국 대법원에서 양육권을 인정받은 후에도 아버지의 발목을 잡은 건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아동 반환을 집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예규였습니다. 국회에서 지적이 이어지고 미 국무부가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한국을 아동 탈취국으로 지정하자 올해 초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뒤늦게이긴 하지만 국제아동 탈취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지난 5년간 외국 부모가 자녀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 36건 가운데 14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 SUV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추돌 후에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앞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남성이 숨졌는데요. 경찰은 운전자가 접촉사고 후에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으면서 2차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1톤 트럭 뒤편에 기댄 남성이 갑자기 뒤를 돌아봅니다. 그 순간 하얀색 SUV가 남성을 덮칩니다. 차량은 멈추지 않고 건물 안으로 돌진합니다. 건물을 뚫고 나온 차량은 20m 정도를 더 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건물 보수 작업을 준비하다 차량에 치인 60대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누워 계시는데 정신은 없었고 숨만 쉬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정신줄이라도 놓지 말라 계속 소리만 질렀죠. 거기서. 사고를 낸 SUV는 앞서 80m 정도 떨어진 교차로에서 승용차의 뒷부분을 받쳤습니다. SUV 운전자인 40대 여성은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를 멈추지 않고 더 빠른 속도로 좁은 길을 내달렸습니다. 브레이크 밟지 못하고 계속 그냥 엑셀레이터 밟은 것 같아. 가속 페달을 놀래서. 경찰은 40대 여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고가차로 공사 현장에서 교량 구조물이 붕괴했습니다. 근로자와 이 인근을 지나던 시민 등 7명이 다쳤는데 2명은 중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효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고가차로 공사 현장.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로 차량이 깔려 있습니다. 고가도로 교가 위에 올리려던 50m 길이의 상판 구조물이 추락한 겁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발생한 이 사고로 작업자 6명과 인근에서 차를 몰고 지나가던 시민 1명 등 7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교가 위에 있던 근로자 2명은 8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는 파편에 맞아 불이 났지만 차 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상판 구조물을 들어올리던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생 원인, 구조물
교각 구조물 연결로 이탈로 인한 구조물 연쇄 붕괴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임시 의료소를 설치하고 장비를 동원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를 수습한 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월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원룸 월세가 100만 원을 넘어섰는데 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걱정입니다.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에 지은 서울 신촌의 한 빌라입니다. 20제곱미터 원룸 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130만 원이지만 빈 방이 없습니다. 돈만 생각하면 비싼데 여기 수요에 비하면 비싼 건 아니에요. 비용도 하나도 없어요. 젊은 층이 주로 찾는 서울 신축 원룸의 평균 월세는 100만 원을 넘어섰고 오피스텔 월세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탓에 월세 수요가 느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월세가 치솟으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거나 월세 135만 원 정도에 부모님이 좀 도움을 많이 주셔도 약간 좀 눈치가 보이기는 하죠. 마이너스 통장을 뭐 아예 여는 친구도 있고. 다른 사람과 공간을 같이 쓰는 쉐어하우스로 옮기는 젊은 층도 있습니다. 월세도 올인다 있고 관리비도 원래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8만 원이었는데 관리비도 10만 원으로 나갈 때쯤 올라와 있었어가지고 쉐어하우스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학교나 회사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나마 운이 좋은 편입니다. 월세 비용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생활하는데도 좀 저렴한 음식 위주로 먹게 되고 약속도 줄이게 되고 기숙사로 옮겨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6세대를 월세 10,000원에 제공하는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5분기 만에 흑자를 냈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을 낸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한국 반도체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혹독한 반도체 한파를 겪었던 삼성전자. 넘치는 재고에 지난해 반도체에서 15조 원 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감산 효과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늘어나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 매출 23조 원, 영업이익 1조 9천억 원으로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출하량은 디램의 경우 10% 중반 감소, 낸드는 한 자릿수 초반 감소를 기록. 강사 메모리 사업은 디램 낸드 공이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도체의 모바일과 가전 등을 합친 전체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한 해 번 영업이익을 한 분기 만에 달성한 겁니다. 주력 상품인 디램 가격이 2분기에도 상승세가 예상돼 향후 실적은 더 나아질 전망.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개발한 5세대 HBM 12단 제품도 2분기 중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필수 수요라든지 결국 써야 될 건 쓴다는 거죠. 글로벌 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거든요. 보조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SK하이닉스도 1분기 3조 원 가까운 이익을 거두면서 우리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인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오늘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은 명동의 화장품 가게가 들어선 상가로 21년 연속 최고가 건물입니다. 3.3제곱미터당 5억 원이 넘습니다. 고승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입니다. 이 상가 부지의 공시지가는 3.3제곱미터당 5억 7,882만 원입니다. 2004년부터 21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70대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A4 용지 한 장짜리 땅을 사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싼 서울 도봉동 자연림보다 무려 26,000배 이상 높습니다. 전통적인 상권에서의 그런 장점이 다시 재부각되면서 여전히 공시지가로서의 최상위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공시지가가 3.3제곱미터당 9,24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 채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 부담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지난해 14년 만에 5.56% 하락했던 서울 공시지가는
1년 만에 1.33%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성동구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등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각 자치구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엔화 가치가 왜 이렇게 추락하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다민 기자, 어제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돌파했더라고요. 왜 이런 겁니까? 네, 지난달 일본이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내고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자 이 시장에선 엔화 가치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일본이 예상 밖의 금리 동결을 결정하자 엔달러 환율이 어제 한때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금리는 5.5%, 일본은 0%대죠. 금리 차가 줄어들지 않자 돈이 미국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미국 금리 기준에 맞추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1%, 2%, 3% 올렸다가는 일본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기 때문에 0% 금리까지만 바꾸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거죠. 일본은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 일본 내부에서 싸구려 일본 이런 말이 나왔다고요? 네, 지난해 일본의 한 신문이 국가별 라멘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뉴욕의 라멘 가격은 일본보다 3배 이상 비싸고 GDP가 훨씬 낮은 인도의 라멘 가격도 일본의 2배가 넘었습니다. 장기간의 엔저와 디플레이션으로 일본의 물가와 임금이 세계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출간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인데요. 이 책 제목이 싸구려 일본이 의미하는 침체입니다. 언론인 출신인 저자는 이 물가도 임금도 오르지 않는 상황을 일본인들이 값싼 물건으로 견디다 보니 싸구려 일본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싸구려 일본 이런 말도 나오는데 관광객 입장에서는 물가가 싸니까 막 몰려가잖아요. 그런데 현지에선 이 관광객들이 오면서 물가를 오히려 외식 물가를 올린다 이런 불만이 있다고요? 네, 지난해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3.1%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실질 임금은 2.5% 감소해 일본인들이 체감 경기는 혹독하게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엔저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돈을 펑펑 쓰면서 외식값이 상향 평준화한 겁니다. 올해 초부터 일본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외국인한테 더 비싼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실제 최근에 도쿄 한 식당은 일본인은 1,000엔 더 할인해주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장 일본 갈 때 엔화가 싸니까 관광객에겐 좋은데 이게 전체 경제로 봤을 땐 우리나라에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네, 엔저는 수출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일본 방문 여행객이 늘어나는 것 역시 한국 내수에는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하고 우리는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해야 될 곳에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여행 수지가 악화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본 여행을 싸게 한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1조 8천억 원의 복권 당첨금을 받는 사람이 공개됐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라오스 출신의 이민자로 8년째 투병 중인 암 환자였습니다. 당첨 소감이 궁금한데요. 류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3억 달러가 적힌 대형 수표가 전달되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Our first winner is Chang, known as Charlie Seifan, and his wife. 우리 돈 약 1조 8천억 원. 파워볼 역사상 4번째이자 미국 복권으론 역대 8번째로 큰 액수인데 주인공은 라오스 출신 이민자였습니다. Currently, I still having chemotherapy, and I still fighting. I got no hair because of chemotherapy. 지난 2016년 암 진단을 받고 8년째 투병 중인 챙 세파는 이제 일을 안 해도 된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새해 첫날 이후 3개월 넘게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파워볼은
누적 액수가 10억 달러를 넘기면서 전국에서 사재기가 이어졌습니다. 20 tickets at a time, 30 tickets. Some people they do buy like 100 tickets. 지난 7일 41번째 추첨에서 2억 9,220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챙 세 판이 당첨된 겁니다. So I've been thinking, how am I going to have time to spend all of this money? 챙 세 판이 실제 가져가는 액수는 세금을 제외하고 약 5,8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죠. 올 초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는 북한산이라고 유엔이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다음 달 9일 전승절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향해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윤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있는 국립법학대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일명 해리포터 성으로 불리는 유명 건물인데 민간 시설에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Російський агресор вчергове наніс ракетний удар по місту Одеса, вдаривши по прибережній смузі, в результаті чого 4 людей загинуло, 28 поранено. 러시아는 다음 달 9일 전승절을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도네츠크 지역 일부를 점령했다며 하르키우와 루안스크 지역도 더 유리한 위치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동부전선에서 밀려 최소 3곳에서 후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를 확인하는 유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유엔 산하 전문가들은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화성 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전문가 패널 활동은 지난달 러시아의 반대로 오늘 종료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뮤지컬의 본고장이자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우리 프로듀서가 총감독한 뮤지컬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무대에 올렸는데 현지 반응 어땠을까요? 브로드웨이 현지에서 장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휘황찬란한 의상과 빠른 박자로 관객을 압도하는 음악과 안무. 1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미국 재즈 시대의 단면이 무대에 펼쳐집니다. 미국의 영원한 고전,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가 뮤지컬의 본고장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뮤지컬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프로듀서가 직접 제작을 총괄했습니다. 한국인이 단독 리드 프로듀서로 나선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른 건 100년 넘는 브로드웨이 역사상 최초입니다. 작품이 시대를 관통해서 관객들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한국의 다른 프로듀서와 또 창작자들한테 이렇게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장엔 시작 전부터 길게 줄이 늘어섰고 현지 매체들도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Choreography, the costumes, it was just like a really nice old school Broadway show. You know, it's like from beginning to end, it was just, there were no dull moments. 지금의 뉴욕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랑 의상들이랑 관객과 무대가 되게 잘 아우러지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브로드웨이 공연 후 미국 전역 투어를 계획 중인 제작사 측은 영국과 호주, 일본 등지에서도 제안을 받아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 뮤지컬이 세계로 나가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올 시즌 KBO 리그에서는 유독 홈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장을 찾은 야구 팬들은 연신 환호를 쏟아내는데요. 그 비결은 공인구에 있었습니다. 고민성 기자입니다. 2년 동안 통산 홈런 개수가 1개였던 선수가 하루 동안 홈런 3개를 때려냅니다.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29일 현재 올해 KBO 리그 홈런 개수는 291개. 지난해 같은 기간 181개와 비교하면 1.5배 높은 수치입니다. 그 이후로 올해 공인구의 반발 개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발표된 평균 반발 개수는 0.4208.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0.0033이 높아졌는데 허용 수치 내에는 들어오지만 이 미세한 차이는 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측정해봤습니다. 여기에 공을 넣으면 270km로 날아갑니다. 야구공이 벽에 맞고 튀어나오는 속도를 측정해 평균치를 내는 것이 반발 개수입니다. 약 20km 정도의 속도 갭이 있으면 약 1m나 2m 정도 더 날아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펜스 앞에서 잡힐 수 있는 공이 1m만 더 날아가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 올 시즌 새로 도입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예전 같으면 볼로 판정나던 높은 공이 스트라이크로 판정이 되고 투수들이 이 코스를 공략하려는 동안 오히려 타자들이 높은 공을 쳐 장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KBO가 발표한 반발 개수는 조금 떨어졌지만 0.4149나 됩니다. 홈런과 장타가 늘면서 올 시즌 경기당 관중 수가 4,466명이나 증가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포르투갈 소도시 알메이링은 돌멩이 숲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가전 채소와 고기를 넣은 걸쭉한 수프에 돌멩이가 들어있습니다. 옛날 이 마을에 배고픈 수도사가 찾아들었습니다. 아무도 음식을 나눠주지 않자 돌을 넣은 맹물 수프를 끓였습니다. 뭐냐고 묻는 행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수프인데 국거리를 조금만 넣으면 더 맛이 있죠. 사람들이 하나둘 양념과 채소, 고기를 갖다 줬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수프를 온 마을이 즐겼습니다. 낯선 사람들도 한마음으로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일화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의 6번째 영수회담은 살벌했습니다. 날씨가 좀 차죠? 이제 정말 민심도 춥고 경제도 춥고 오늘 좀 추운 목소리 좀 들릴 줄 알 수 없습니다. 이 총재는 회담 중에 고함을 지르다 뛰쳐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은 일찍이 볼 수 없던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인사말이 오간 뒤 나가려던 취재진을 이 대표가 붙잡았습니다. 5,300자 원고를 꺼내 15분가량 읽었습니다. 10가지 사안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신기원을 열었던 검찰 출석 풍경을 닮았습니다. 당당하게 원고를 꺼내 검찰을 비난했었죠. 이 대표 발언에는 승자의 오연한 태도가 배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짧게 인사한 다음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대표가 갑자기 원고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회담은 의대 증원만 빼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웬만큼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이 대표도 의제 조율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회담에 임하는 이 대표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었던 걸까요? 민주당이 모두 발언 생중계를 요청했던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측은 종종 만나기로 했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게 총선 민심입니다. 뜻을 모으면 돌멩이 스프도 성찬으로 차려낼 수 있듯 말입니다. 4월 30일 앵커 칼럼 오늘 만남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하늘빛이 다소 아쉬운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까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더 이어질 텐데요. 대부분 5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고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호남 내륙으로는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호남과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에 전국은 오전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산지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경남권 해안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가 13도 등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부산은 19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과 물결이 강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 오후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 예보 있습니다. 연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